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조민기 작가가 저술하고 도서출판 책비에서 출간한 조선임금 잔혹사은 조선의 왕과 왕의 자리라는 주제로 그들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불행하게도 왕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소현세자와 효명세자를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에게 온 가족을 도륙당한 소현세자와 세도 정치에 희생된 효명세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왕위를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며 때로는 핏줄 앞에서도 냉정해야만 했던 그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밤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소현세자의 아버지 인조는 스스로 반정에 가담하여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임금이다. 반정에 성공할 때까지만 해도 인조는 상당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었다. 가까운 친족들로 구성된 반정군도 그에게는 도움이 되었고 지독한 고생과 가난 속에서도 그를 지지한 어머니와 조강지처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왕위에 오른 다음이었다. 흉년이 이어졌고 민심은 싸늘했다.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외면한 채 오히려 반란군을 환영했다. 게다가 안으로는 역모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밖으로는 인조 반정의 의욕을 품은 청나라의 압박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 동반자라 할 수 있는 반정 공신들은 민심을 다독이고 국가를 바로 세우는 대신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멸망해가는 명나라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에만 집착했다. 왕위에 오른 이듬해에 일어난 이괄의 난은 인조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간신히 난을 진압한 인조는 재위 3년이 되어서야 겨우 장남을 세자로 세웠다. 하지만 세자빈을 맡는 문제에서 신하들과의 격한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반정을 도운 서인들이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국혼 물씨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세자가 첫눈에 반한 윤의립에 따른 남인 역적의 자식이라는 비난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반정 이후 뒤숭숭한 민심을 달래줄 경사스러운 국호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혼인만을 기다리던 세자는 충격과 큰 슬픔에 빠졌다. 그 후 소현세자는 2년이 지난 후에야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세자빈을 맞을 수 있었다. 정묘호란의 여파가 남아있던 1627년 9월 서인들이 바라는 대로 강석기의 딸이 세자빈이 되었다. 인조 12년인 1634년 소현세자는 명나라에서 책봉 고명을 받았다. 명나라의 책봉 고명은 불안한 인조 반정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소현세자를 끝으로 조선에선 더 이상 명나라의 책봉 고명을 받는 임금과 세자가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얼마 후 명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이다. 처음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 둘 사이에서 첫 아들이 태어난 때는 혼인 7년 후인 1636년의 일이다. 이때 세자의 나이는 26살, 세자빈의 나이는 27살이었으니 실로 오랜만에 왕실 경사이기 됐다. 원손이 태어난 후 부지학이었던 세자빈의 아버지 강석기는
이조 판서로 승진했다. 하지만 바로 그해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세자 부부는 온송과 떨어져 심양에 인질로 가게 된다. 소현세자는 심양에서 인질로 머무는 8년 동안 명나라의 멸망을 직접 목격한다. 병자호란 발발 후 인조와 떨어져 강화도로 피난을 갔던 세자 부부는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원손만 피신시킨 채 청군의 수중에 떨어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한 산성에서 농성을 하던 인조는 삼전도에서 정태종 홍타이지에게 309 고두례를 하며 항복을 선언했고 인조의 뒤를 이어 소현세자도 309 고두례를 했다. 조선의 항복을 받아들인 청나라에서는 볼모로 왕족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조선은 정묘호란 때에도 왕의 동생을 볼모로 요구하는 청나라에 가짜 왕족을 보냈다가 들킨 과거가 있었고 항복 직후에도 가짜 왕족을 보냈다가 들통이 난 상태였다. 적합하는 눈물을 흘리며 세자를 인질로 보낼 수 없다며 입으로 저항했으나 방법이 없었다. 소현세자는 스스로 인질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세자빈과 동생 복림대군과 함께 청나라로 끌려갔다. 소현세자 일행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몰려나와 말고삐를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는 바람에 심양까지 가는데 무려 2달이 넘게 걸렸고 가는 동안 세자의 수행 인원은 180명에서 580명으로 늘어났다. 청나라의 임시 수도인 심양에는 그와 같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나 건물이 없었다. 결국 2배 이상 늘어난 소현세자의 수행 인원 중 300명만을 남기고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청나라는 세자 일행이 머물 곳을 새로 지어주고 식량과 생활비 지원은 물론 조정의 각종 행사와 청황실의 연회에 세자 부부와 복림대군을 손님으로 초청했다. 세자 부부와 복림대군의 거처인 심양관은 조선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는 공간으로 점차 바뀌었다. 소현세자는 비록 인질이었지만 협상을 할 때는 조선의 세자라는 위치를 잊지 않고 조금이라도 조선의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게다가 웬만한 조정 인원을 능가하는 세자의 수행 관료들은 밀려드는 엄청난 업무를 능숙하고 유능하게 해결해 나갔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 심양관은 조선 조정, 나아가 조선 국왕의 외교적 입지를 엄청나게 축소시킨다. 조선이 그토록 섬기는 명나라와의 외교에 있어서 대사관을 마련하는 대신 굳이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거창하게 사신을 보내는 이유는 조선 국왕을 대신하여 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불편을 무릅쓰고서라도 사신을 보내는 이유는 국왕의 권위를 세우고 양국 지존의 위엄을 높이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다. 하지만 청나라는 명분과 가치에 얽매이지 않았고 조선 세자에게서 인질 이상의 정치적, 전략적, 외교적 가치를 발견하고는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었다. 청나라가 인질로 데려간 소현세자를 우대한 일은 불과 몇십 년 전 명나라가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거부함으로써
선조와 광해군 사이를 이간질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삼전도에서 굴욕에 항복을 했던 인조는 뼛속까지 청나라에 대한 원한이 가득했다. 그런데 인질로 간 소현세자가 심양관에서 귀빈 대우를 받으며 맹활약을 펼친다는 소식이 들리자 인조는 오랑캐에 물들어가는 아들을 미워했다. 소현세자가 볼모로 간 지 3년째 되더네. 조선 조정에는 청나라에서 세자를 신임하여 왕으로 세우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좌불 안석이 된 인조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병이 났다. 인조의 병환 소식을 들은 세자는 이듬해 자신을 대신하여 원송과 인조의 셋째 아들인 임평대군을 볼모로 심양에 보내면서까지 일시 귀국하여 인조의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이 일은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었다. 세자에게만 우호적인 청나라와 청나라를 더 이상 원수로 보지 않는 세자는 인조에게 똑같은 적이었다. 인조는 4년 만에 보는 아들을 향해 냉담한 태도로 일관했고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귀국했던 소현세자는 이번에도 백성들의 눈물 전송을 받으며 심양으로 돌아갔다. 소현세자를 향한 민심은 인조의 심기를 다시 한번 거슬리게 만들었다. 1640년 청나라는 300명이 넘는 인원이 생활하는 심양관의 생활비 및 식량 지급을 중단하고 대신 농사를 지을 땅을 제공했다. 이에 청나라에 선처를 구했으나 거절당한 소현세자는 심양관의 사정을 조선에 알렸다. 사정을 들은 심양관의 신하들과 조선에서는 청나라가 세자를 영원히 인질로 붙잡아 두려는 속셈으로 땅을 제공한 것이라며 농사짓기를 거부했으나 세자의 생각은 달랐다. 소현세자는 세자빈과 함께 끌려온 조선인 포로들을 고용해 직접 농사를 짓기로 결심한다. 사공농상의 신분 질서가 지엄한 조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세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일은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소현세자 부부는 농사를 지은 지 2년 만에 양곡 3,319석을 거두고 이 곡식을 종자 삼아 본격적인 무역업에 뛰어든다. 소현세자 부부가 농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농경 기술이 부족해 식량난에 시달리던 청나라에서는 각종 진귀한 물품을 가지고 심양관으로 몰려들었고 심양관은 마치 국제시장처럼 북적였다. 세자 부부가 농사에 이어 장사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인조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동안 빠듯한 재정 속에서도 심양관의 궁핍한 살림을 염려하여 야금야금 생활비를 보내온 인조였기에 배신감도 더 컸다. 같은 해인 1642년 선천부사 이계가 선천 해안에 몰래 들어온 명나라 선박에 인삼과 식량을 실어보낸 일이 청에 발각되었다. 청나라는 황명을 앞세워 심양에 있는 소현세자를 국경지대까지 대동하여 이계를 직접 체포하고 신문하게 한다. 이계는 소현세자에게 1년 전부터 명나라와 내통하고 있었다는 것과
관련자들의 이름을 줄줄이 실토했다. 이에 청나라에서는 소현세자에게 이들을 처벌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고, 소현세자는 이계를 비롯하여 관련자 전원을 체포하여 청나라로 압송하게 된다. 명나라를 섬기는 사대의 명분으로 반정을 일으키고 두 번의 전쟁까지 치렀던 인조가 보기엔 소현세자의 이런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인조는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앞잡이가 되었다고 여겨 당장이라도 폐위하고 싶었으나 청나라의 눈치가 보여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다. 청나라의 신뢰를 등에 업은 세자는 이제 인조와 조선 조정의 원수와도 같았다. 인조 22년인 1644년 1월, 세자 부부는 인질의 신분으로 조선을 방문한다. 세자빈의 아버지 강석기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때 세자 부부는 얼음처럼 차가운 인조와 대면한다. 인조는 세자빈이 아버지의 빈소를 찾는 것도 병환 중인 어머니를 문병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세자 부부는 처참한 마음으로 심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평양에 도착한 세자 부부는 백성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게 된다. 감격한 세자는 독단적으로 과거 시험을 시행하고 합격자를 발표한 뒤 심양으로 떠났다. 과거 시험을 시행하는 일은 임금의 권리였기에 소현세자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월권 행위였다. 세자가 자신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생각에 인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설상가상으로 소현세자가 심양으로 돌아간 직후 인조 반정의 1등 공신인 심기원이 인조를 축출하고 소현세자를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군사를 일으켰다가 발각된다. 인조가 반정 후 잘못이 많아 세자에게 왕위를 전하고 상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심기원의 말에 인조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인조는 심기원과 가담자들 모두를 처형했다. 이제 소현세자는 더 이상 인조의 아들이 아니었다. 같은 해 5월, 청나라는 명나라의 수도 북경을 공격하며 소현세자를 대동했다. 명나라의 멸망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북경이 함락되자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는 자결을 택했고 명나라는 허무하게 멸망했다. 청나라에서 왕족과 세자를 인질로 요구했던 것은 명나라와 조선의 내통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명나라의 멸망으로 청나라에서는 소현세자 부부를 더 이상 인질로 잡고 있을 명분이 없었다. 명나라를 완전히 정벌한 후 북경을 수도로 삼은 청나라는 복림대군은 계속 인질로 남아있되 소현세자 부부의 영국 귀국을 허락했다. 이때 소현세자는 청나라 조정을 따라 북경에 가서 70여일을 머무르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세자는 예수의 선교사이자 천문학자인 아담 샤를 만나 사상의 큰 변화를 겪는다. 새로운 문명의 실상을 접한 세자의 변화는 그의 죽음을 자초했다. 마침내 귀국 날짜가 정해지자
청나라에서는 소현세자 부부에게 엄청난 금은보화와 진귀한 물품을 하사했다. 그것은 명나라 황실에서 빼앗은 보물들이었다. 선교사 아담 샬은 천주교에 관심을 보이는 소현세자를 위해 2명의 천주교 신자를 조선에 데려가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들은 명나라 황실의 환관과 궁녀였다. 1645년 2월 소현세자 부부는 청나라 황실의 화려한 환송을 받으며 8년 동안의 인질 생활을 마치고 조선에 영구 귀국하게 된다. 한편 소현세자의 귀국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인조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때 한양의 서부 침봉으로 있던 이형익이 인조의 특명으로 입궐하여 침을 놓았다. 이형익은 인조가 가장 총애하는 후궁 조씨의 측근이었다. 소현세자의 귀국 행렬은 8년 전 그가 심양으로 끌려갈 때와는 정반대로 금이 환양이었다. 하지만 인조와 조선 조정에서 보기에 소현세자의 화려한 귀국은 그가 이미 오랑캐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야사에서는 소현세자가 인조에게 청나라 황제에게 선물 받은 용문양의 벼루를 자랑하자 인조가 벼루를 세자의 머리에 던졌다는 설도 있다. 귀국 2달 후인 4월 23일 소현세자는 병으로 자리에 누웠다. 여름이 채 되지도 않았지만 어인은 세자의 병을 학질로 진단했다. 4월 24일 인조는 3달 전 특채로 어이가 된 침관 이형익에게 소현세자를 침으로 치료할 것을 명한다. 그런데 이형익이 침을 놓은 지 3일 만에 소현세자는 3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소현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의혹을 낳았고 특히 이형익의 처벌에 대한 상소가 빗발쳤으나 인조는 그를 비호했다. 세자의 장례식은 인조의 뜻에 따라 평민처럼 간소하게 치러졌다. 3일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이 끝난 후 상복을 입는 문제가 거론되자 영의정 김료는 기년복을 청했다. 본디 왕세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임금이 상복을 입는 기간은 3년이었다. 그러나 인조는 한 달을 하루로 계산하는 여걸제를 실시하여 상복 착용 기간을 12일로 줄였다가 그마저도 7일 만에 끝냈다. 또한 백관의 상복 착용 기간도 1년에서 석 달로 줄였다. 인조의 이러한 행동은 임금이 아들을 독살했다는 의심으로 번지게 된다. 이는 당시 종실이었던 진원군, 즉 인조의 첫 번째 왕비였던 인여랑우의 이복동생이 소현세자의 시체를 염습할 때 온몸이 검은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 선혈이 흘러나온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기정사실화되었다. 반정의 대가를 자식의 목숨으로 치렀다는 점에서 소현세자의 죽음은 세조 일가의 비극과도 닮아 있다.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는 20살에 요절하였고 차남이 왕위를 이어 예종으로 즉위하였으나 1년이 채 되기도 전 역시 20살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떠났다. 이때 어이를 비난하는 상소가 올라왔으나 세조의 왕비였던 정의왕후는 예종의 지병은 자신도 알고 있었다며
어이를 옹호했다.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세자 시강원에서는 원손을 세 손으로 정할 것을 주청했다. 그러나 인조는 침묵했다. 소현세자의 장례가 치러진 지 석 달 후, 인조는 신하들을 불러 차기 왕세자를 누구로 결정할 것인지를 물었다. 당시 원소는 10살로 그가 보위를 잇는 일은 기정사실로 정해져 있었기에 아무도 인조의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조는 자신에겐 오랜 병이 있고 원소는 너무 어리므로 기다릴 수 없다며 신하들의 의견을 물었다. 인조의 본심이 원손에게 있지 않음을 눈치챈 영의정 김료는 여러 신하들에게 널리 물으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에 좌의정 홍사봉은 원손으로 뒤를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신하들도 이에 동조했다. 그러자 인조는 갑자기 세조의 예를 들었다. 우리 세조께서는 원손에게 자리를 전하지 않고 예종에게 전하였는데 당시 조정신료들은 이의가 없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신하들은 모두 불충한 자들이었단 말인가? 그 말을 마친 인조는 영의정 김류에게 판단과 책임을 넘겼다. 인조의 압박에 김류가 머뭇거리자 인조는 자신이 당장 죽기라도 하면 어찌할 것이냐며 불같이 화를 냈다. 결국 신하들은 인조의 뜻대로 결정하라며 물러섰다. 그러자 인조는 그 즉시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1646년 3월 인조는 세자빈 강씨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며 사가로 내쫓은 뒤 사약을 내렸다. 세자빈의 사형에 반대하는 대신들은 성문 밖으로 쫓겨났고 대사원 홍무적은 귀양에 처해졌다. 세자빈의 가마가 궁을 나오자 백성들이 모여들어 통곡을 했다고 한다. 세자빈 강씨는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인조가 내린 사약을 마시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죽이고도 인조의 불안은 끝나지 않았다. 인조는 성종 때 패비윤 씨와 연산군의 일을 거론하여 소현세자에게 아들이 셋이나 있으니 큰일이라고 개탄했다. 손자들까지도 위험인물로 본 것이다. 인조의 불안은 적중했다. 소현세자의 급서 소식을 들은 청의 용골대가 원손을 청으로 데려가겠다고 요청한 것이다. 다급해진 인조는 원손과 둘째 손자 성린이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속인 뒤 같은 해 5월 소현세자의 세 아들들을 제주도로 유배했다. 용골대에게 했던 인조의 거짓말은 진실이 되었다. 이듬해 전염병이 돌아 원손 석철과 둘째 성린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혼례를 올릴 당시 소현세자는 세자빈 강씨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심양관에서 인질로 지내는 동안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다. 청나라에서 생활비와 식량 지급을 중단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할 때 소현세자는 외교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세자빈 강씨는 사업을 주도하여 경제력을 키워나갔다. 이 시기 두 사람의 사이는 매우 좋아져 인질 생활을 하는 동안
이남 3녀를 둘 정도였다. 아마도 이 시기가 소현세자에게 있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조선으로 돌아온 지 3년 만에 소현세자와 세자빈 그리고 두 아들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이들의 죽음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인조였다. 다행히도 세 딸들은 세자빈 강씨가 사약을 받은 뒤 사가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나 더 이상 별다른 병고는 겪지 않았다. 유배지인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석견은 효종 때의 간신히 복이 되었다. 원손을 제치고 차남으로서 인조의 일방적인 주장 아래 세자가 되어 즉위한 효종은 인조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를 성군으로 기록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 그리고 세상을 떠난 조카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만 했다. 효종은 재위 기간 내내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의 이야기가 나오면 화를 냈다고 한다. 인조의 셋째 아들 임평대군 역시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숙종이 즉위한 후 임평대군의 세 아들들은 영모에 몰려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소현세자의 억울함은 끝내 해결되지 않았고 그의 후손들 역시 편히 살지 못했다. 소현세자의 후손이 다시 역사에 등장하는 시기는 영조 때이다. 영조는 경종을 독살하고 왕위 올랐다는 의혹을 받았고 재위 4년 소현세자의 증손자인 밀풍군 이탄을 임금으로 옹립하려 했던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다. 이들은 경종의 혈통이 끊어졌으므로 진정한 정통성은 소현세자의 혈통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난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인조 반정은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명분에 집착한 조정에서는 두 번의 전쟁을 일으켰다. 인조 재위 기간 내내 백성들은 임진왜란을 극복하고 중립외교를 펼친 광해군과 전쟁을 막기 위해 몸소 인질이 된 소현세자에게 기대를 걸었다. 인조는 끝내 광해군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불안한 왕위를 지키기 위해 결국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아직도 의혹에 쌓여 있고 그의 죽음의 결정적 용의자는 아직도 인조이다. 인조 덕분에 광해군과 소현세자는 역사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역대 세자와 군왕 중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인물은 몇 명 되지 않았다. 태종과 세조는 권력에 대한 욕망과 시대를 읽는 눈이 빼어났고 활자 중독의 일 중독자였던 아버지 세종을 닮은 문종은 다방면에 박식했고 개국 이후 태평 성세를 누리기 시작한 조선에서 가장 완벽한 원자로 태어난 연산군은 예술적 감성이 뛰어났다. 전쟁을 겪은 효종과 효종을 닮은 사도세자는 무예에 뛰어났고 암토와 모랴, 권모 술수 속에서 나고 자란 숙종과 정조는 비상함 두뇌와 정치 감각을 지녔다. 사도세자의 아들로 태어나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조선의 마지막 꽃을 피운 개혁군주 정조는 19세기를 눈앞에 둔 1800년 세상을 떠났다. 정조의 죽음과 함께
조선의 근대화는 증발되었고 순조의 즉위와 함께 시작된 19세기는 안동 김씨에 의한 세도 정치의 암흑기가 점령했다. 19세기 조선의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세도 정치와 수령 첨정이다. 조선에서 제일 먼저 세도 정치를 펼친 인물은 한명회다. 수양대군의 측근으로 개유정난 당시 공을 세운 한명회는 세조가 즉위한 후 딸들 중 한 명을 예종에게 시집 보내고 다른 한 명을 요절한 의경세자의 차남 잘상군에게 시집 보냈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사대부가 아닌 훈구 척신과 공신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세조의 척신이자 세자의 장인인 한명회의 권세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였다. 그런데 예종에게 시집을 보낸 딸이 세자빈 시절에 요절을 하고 그녀가 낳은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임금의 장인이 되어 권력을 독점하려던 한명회의 꿈은 무산되고 만다. 하지만 예종은 재위 1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한명회는 세조의 왕비인 정의왕후와 손을 잡고 자신의 또 다른 사위 잘상군을 임금으로 즉위시킨다. 왕이 계승서열 3위에 불과한 12살의 잘상군이 성종으로 즉위하면서 한명회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임금의 장인이 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명회의 딸은 성종이 친정을 하기도 전 자식조차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다. 하지만 한명회는 어린 임금 옆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두 번째로 세도 정치를 펼친 인물은 정조의 척신인 홍구경이다. 온갖 정치 모략과 암살 시도가 끊이지 않았던 세손을 헌신적으로 보호했던 그는 정조가 즉위한 후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된다. 정조는 즉위 초 홍구경을 절대적으로 신임하며 그에게 왕권을 제외한 모든 권력을 위임했다. 임금의 비서이자 경호는 물론 조정 관리의 인사권을 총괄한 홍구경은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휘두르면서 정조에게만 충성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13살밖에 안 된 누이 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입궁시킨다. 명분은 왕비에게 후사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조의 첫 번째 후궁이었던 원빈홍 씨는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식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 이에 홍구경은 정조의 이복동생 은원군의 아들 이담을 완풍군으로 봉하고 죽은 원빈의 양자로 들여 후계로 삼고자 했다. 이 즈음 홍구경의 세도 정치에 대한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다. 충신에서 외척으로 변모한 홍구경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정조는 그에게 은퇴를 명한다. 억지로 은퇴를 하게 된 홍구경은 술로 울분을 달래다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마지막 세도 정치는 순조대의 임금의 장인 김조순에서 출발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이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결과는 조선의 멸망으로 이어졌고 그 패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많아 한명회와 홍구경의 세도 정치는 애교로 보일 지경이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권력을 독점했다는 것이다. 효명세자는 안동 김씨 일가에게 60년 세도 정치의 문을 활짝 열어준 김조순의 딸 순원왕후 김씨의 유일한 아들이다.
조선의 세자들 중 가장 행복했던 일을 꼽으라면 단연 문종이다. 세종의 장남인 그는 화목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아버지 세종의 뜻을 이어받았고 형제도 많아 외로울 틈이 없었다. 또한 부왕과의 사이도 매우 좋아 세종 말년 많은 실무를 하며 경험을 쌓은 뒤 무난하게 왕위에 올랐다. 반면 순조의 아버지 정조는 조선에서 마지막으로 왕권을 지녀본 군주였다. 정조의 아들은 단 둘이었고 왕비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 의빈 성씨가 낳은 장남은 3살의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불과 2년 후인 5살에 홍역으로 세상을 떠난다. 그 후 일남 일녀를 낳은 수빈 박씨는 정조의 부인 중 가장 다산을 했고 정조의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인 순조를 낳아주었다. 사도세자와 정조는 영조가 주도하는 심각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지만 순조는 문종만큼이나 행복한 세자였다. 정조 24년 1800년 11살의 순조는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김조순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았다. 평생을 과로로 시달린 정조는 순조를 세자로 책봉하고 세자빈을 찾아준 바로 그해 세상을 떠난다. 그때까지 행복한 아들이요 행복한 세자였던 순조의 행복한 시절은 그날부터 끝이 났다. 1800년에 즉위한 순조의 시대는 19세기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대에 가장 전 근대적인 일이 벌어진다. 바로 외척에 의한 세도 정치이다. 건국 당시부터 그토록 염려했던 외척의 세도 정치가 조선 말에 이르러 화려하게 꽃을 피운 것이다. 임금 순조의 일생은 늘 늙고 기가 센 여인들에게 시달리는 것으로 점철되었다. 즉위와 함께 정조 치하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다. 어린 임금을 뒤로하고 정순왕후는 성리학의 가치를 부정하는 천주교 박해를 시작한다. 사실 천주교 박해는 반대파 숙청의 명분일 뿐이었다. 순조 즉위와 함께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탕평책은 즉시 파탄이 났다. 남인과 소로는 거의 몰살되었고 사도세자의 죽음에 동정적인 노론 시파도 숨을 죽였다. 오로지 정순왕후 일족과 노론 벽파의 세상이었다. 권력을 잡은 정순왕후가 일족의 번영만을 위해 날뛰는 동안 이른을 맞은 순조의 친할머니 해경궁 홍씨는 수십 년 만에 다시 붓을 잡고 한중록을 쓰며 효도를 명분 삼아 몰락한 친정을 복원시켜달라고 손자에게 시위했다.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했을 당시 조정은 아니 조선은 안동김씨 천하였다. 그 정점에 효명세자의 외할아버지 김조순이 있었다. 정조는 자신의 사돈을 소론에서 골랐다. 순조를 세자로 세우고 혼인을 지킨 바로 그해 세상을 떠난 정조는 죽기 직전 사돈인 김조순에게 세자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정순왕후 일파가 권력을 거머쥐게 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김조순에게 어린 임금을 잘 보필해달라는 당부를 한 것이다. 정조의 예상은 정확했다. 아들 며느리 내외보다 10살이나 어린 15세 나이에
영조의 계비가 된 정순왕후는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었고 순조의 즉위와 함께 수렴 청정을 시작했다. 정순왕후는 스스로를 여주라 부르며 권력을 독점했고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권력의 균형을 모조리 파괴하고 자신의 친인척들을 요직에 앉혔다. 그리고 성리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천주교를 박해하면서 수많은 정적들을 처참하게 몰살하였다. 영조 때에 씨가 말랐다가 정조 때에 간신히 부활했던 남인과 소로는 이때 거의 몰락하였다. 정조의 충신들은 모두 조정에서 사라져 유배를 가거나 낙향을 하거나 세상을 떠났다. 정적 숙청은 정순왕후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겨우 끝이 났다. 친정의 번영만을 위해 평생을 달려온 정순왕후도 세월을 막지는 못했다. 순조 5년 마침내 정순왕후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바야흐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정조 당시 김조수는 나름 청백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권력이 통째로 자신의 손에 쥐어지자 그는 순식간에 변했다. 정순왕후의 수렴 청정 당시 조정이 노론 시파의 독주였다면 김조순의 집권 이후의 조정은 당파조차 사라진 안동 김씨 일족의 동무대가 되었다. 궁 안에 어른 역할을 할 왕족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김조순은 한 명에도 홍구경도 누려보지 못한 임금의 장인이라는 완벽한 절대 권력을 누렸다. 바야흐로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시작이었다. 사대부들은 입으로는 외척의 바로를 경계했지만 속으로는 왕실과 혼인을 맺고 싶어 했다. 자신의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의 여식이 세자빈이 되고 왕비가 되었기에 외척에 대한 경계와 지탄의 목소리를 크게 내었을 뿐이다. 김조수는 철저하게 권력을 누렸고 순원왕후 김씨는 친정의 출세를 기뻐했다. 힘없는 국왕 순조의 희망은 단 하나. 그가 18살이 되던 해 태어난 장남이자 그의 유일한 아들 효명세자뿐이었다. 탄생과 함께 온 나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효명세자는 무려 148년 만에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적장자였다. 3살 때 세자로 책봉된 그는 그해 수두에 걸려 왕실을 긴장시켰지만 다행히도 회복하였다. 수두에서 회복된 이듬해 효명세자는 4살의 나이로 세자 수업을 시작한다. 그로부터 5년 후 성균관 입학례를 치르기 전까지 효명세자는 천자문, 효경, 소학, 17사략, 대학, 자치통감에 모두 통달한다. 최고의 엘리트 선생님들을 모시고 10대 초반에 수업을 시작한 성종이나 선조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빠른 성취였다. 이때 효명세자에 대한 기록은 오로지 학문적 성취에 대한 것뿐이었다. 순조 19년 10살이 된 효명세자는 관례를 치르고 혼례를 올린다. 세도 정치의 염증을 느낀 순조는 오로지 효명세자에게 심혈을 기울였고 아들의 배필로 풍양 조씨 가문의 여식을 맺어주었다. 풍양 조씨 가문에서 세자빈을 간택한 이유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조금이라도 꺾어보겠다는 의도였다. 순조의 뜻대로 풍양 조씨 일족은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 맞서 효명세자의 힘이 되어주었다. 풍양 조씨 일족이 또 다른 세도 정치를 이어간 때는 효명세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의 일이다. 혼례를 올린 후 세자는 다시 학문에 열중하여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등 유교의 교과서를 모조리 독파한다. 효명세자는 기본적으로 유교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고 성략에 의거한 성군이 되고 싶어 했다. 효명세자의 롤모델은 학자 군주인 세종과 정조였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학문에 몰두했던 것이다. 효명세자가 자신의 이상을 펼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1827년, 순조 27년, 38의 순조는 19살이 된 효명세자에게 대리 청정을 명하여 군사권을 제외한 모든 핵심 업무를 위임했다. 세자의 대리 청정은 대개 수많은 반대 상소를 비롯한 치열한 공방을 야기하지만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 질린 조정 대신들은 쌍수를 들어 순조의 결정을 칭송하며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을 기뻐했다. 대리청정을 시작한 효명세자는 안동 김씨 세력을 체계적으로 견제할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27년 동안 임금의 역할을 거의 해본 적도 없고 임금의 권리를 누려본 적도 없는 순조가 수렴청정과 세도 정치에 이어 대리청정을 시작한 이유는 그가 무책임한 임금이어서가 아니었다. 수렴청정과 세도 정치가 불가항력이었다면 대리청정은 순조가 스스로 결정한 가장 위대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그는 임금이 되기 위해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게 되면 순조와 효명세자는 인사발령 및 각종 사안에 대하여 서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물으며 안동 김씨의 독주를 효율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 대리청정은 LTE급의 속도로 순조를 몰아붙여온 안동 김씨 일족의 권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셈이다. 대리청정의 명분은 전형적인 건강학화였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세도정치 타도였다. 효명세자는 노련하게 조정을 장악해 나갔다. 대리청정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세자를 음해했던 목호령의 신원을 요구하는 상소가 올라왔다. 노론 대신들은 배우 색출을 요구했다. 상소와 배우자 색출은 수대를 거듭해온 전형적인 숙청의 서막이었다. 하지만 효명세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당쟁에 끼어들지 않았다. 당쟁에 소진되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철저하게 차단한 것이다. 이는 대리청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안동 김씨 일족은 삼사를 동원하여 우의정 심상규를 탄핵했다. 탄핵 명분은 대리청정 세칙을 잘못 만들어 순조에게 불충하였고 집안이 사치스럽다는 이유였다. 사치스럽기로 말하자면 조선 팔도에서 안동 김씨 일족을 따라갈 자가 없었다. 효명세자는 하찮은 실수로 정조의 유신을 벌할 수 없다며 2달을 넘게 버텼다. 순조의 건강 문제를 핑계 삼긴 했으나
대리청정의 진짜 이유는 안동 김씨 일족의 세도 정치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아는 일이었다. 인사개편은 개혁의 기본이자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힘겨운 상대일수록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 효명세자는 인사개편에도 자신의 전문 분야를 활용했다. 대리청정 나흘 만에 종묘에 대한 예식 절차를 빌미로 안동 김씨 일파인 이조판서 김희교를 감봉에 처한 것이다. 예약을 중시하는 성리학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절묘한 방식이었다. 안동 김씨 일파는 긴장했다. 효명세자는 이어서 노론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수대에 걸쳐 왕권을 쥐락펴락해온 정치의 달인이자 온갖 노하우의 집결체인 노론을 이용하여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막아보겠다는 의도였다. 노론을 이용해 안동 김씨를 제압하겠다는 효명세자의 의도는 오랑캐를 이용해 오랑캐를 제압하는 수법을 조선 조정에 적용시킨 신의 한 수였다. 이 엄청난 사업을 위해선 효명세자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이 절실했다. 정조 때 영의정을 지낸 김희기의 손자 김로와 세자빈의 가족인 풍양 조씨 일족이 세자를 지원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조가 인재 발굴 및 인력 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규장각 출신이라는 점이었다. 정수낭후가 수렴 청정을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대참사를 맞았던 규장각은 효명세자의 대리 청정과 함께 쇄신과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 세자의 처삼촌 조인용은 홍문관 대제학, 규장각 제학, 성균관 대사성 등 학술기관의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한 인재 발굴 및 세자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작업이었다. 규장각 출신으로 일찍부터 효명세자를 보필해 오던 세자의 측근 김로는 대리청정 직후 대사성으로 임명되었고 호조와 병조, 이조 판서를 두루 거치며 핵심 참모로 활약하였다. 김로는 호조 판서로 있을 당시 세자의 장인 조만영이 장악한 훈련도감과 선해청에 새로 주조한 돈 73만 냥, 이자 20만 양을 배당하여 효명세자의 정치자금을 지원했다. 안티 안동 김씨를 목표로 한 효명세자의 지원 세력은 당파와 외척을 초월하여 손발이 척척 맞았다. 명목상의 군사권은 순조의 손에 있었지만 인사권과 재정권, 군사권을 두루 갖추고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 맞설 효명세자의 세력이 완성된 것이다. 효명세자가 발탁한 인재들은 헌종과 철종 때까지 임금을 보좌하였는데 그중 대표적 인물은 주사체로 유명한 김정희와 헌종 때 영의정을 역임한 권돈인이다. 이 두 사람은 효명세자의 처삼촌인 조인용의 친구들이었다. 또한 헌종 때 우의정을 역임한 이지연과 형조 판서를 역임한 이기연은 효명세자의 장인 조만영과 사돈지간이었다. 효명세자는 자신의 측근을 비변사의 전임 당상관으로 배치하여 안동 김씨 일족이 차지한 정승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소론과 남인을 언론직에 과감하게 기용하였다. 품계는 비록 낮아도 임금은 물론이요 고위직 관리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언론기관은
요직 중에 요직이었다. 비록 당파에 물들어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되었어도 언론기관을 무시할 수 있는 관리는 없었다. 소론과 남인들은 세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안동 김씨 핵심 세력들의 비리를 캐내어 탄핵했다. 이를 계기로 안동 김씨 일족과 안동 김씨에게 줄을 댄 대신 여럿이 실각했다. 과감하고 합리적인 인사 개편과 교장각의 부활을 통해 대리 청정 2년 만에 효명세자는 왕권 강화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효명세자는 순조의 의도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시 짓기를 좋아하던 그가 대리청정 1년 전부터 국가 경영에 대한 독서를 집중적으로 해온 것은 대리청정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조정에서도 준비된 차기 군주인 세자의 대리청정을 환영했다. 이는 역대 임금들이 대리청정이나 양위 선언을 했을 경우 울고불고 석고대죄를 하며 반대 상소를 올린 것과는 정반대였다. 그만큼 안동 김씨 일족의 독주는 심각했다. 안동 김씨 일족은 효명세자의 외가였다. 스스로의 손으로 외척을 처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효명세자와 정조는 닮은 꼴이었다. 장남 같은 운명 이외에도 효명세자는 성군의 롤모델로 아버지 순조가 아닌 할아버지 정조를 닮고자 했다. 순조는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위임하며 명목상 군사권만 주지 않았지만 세자의 장인 조만영을 어영대장으로 임명하여 세자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효명세자는 세종의 과도한 업무를 자연스럽게 분담했던 문종이나 전쟁 중에 세자가 되어 분조를 이끈 광해군과 소현세자보다 훨씬 많은 권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대리청정을 시작한 것이다. 안동 김씨 일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신하들, 특히 안티 안동 김씨 성향의 노론 대신들은 효명세자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다. 무거운 기대에 걸맞게 효명세자는 세종과 정조를 본받아 성리학적인 이상 정치를 펼치고 민생을 구제하며 문예의 부흥을 가져오는 성군이 될 비전을 제시했다. 효명세자가 제시한 비전은 당파를 초월하여 모든 사대부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 바람이었다. 학문은 물론 문학과 예술 방면에 탁월한 재능을 지녔던 효명세자는 대리청정을 시작한 후 곧바로 일무를 바로잡을 것을 선언하고 정제에 손을 댔다. 그는 안동 김씨 세력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우회적으로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조선의 예학은 연산군 이후 발전은커녕 연달아 외란과 호란을 맞아 맥이 거의 끊어진 상태였다. 게다가 궁중의식의 우아한 즐거움을 알 턱도 없고 권력에만 집착해온 정순왕후가 주축이 된 노론 벽파의 독주 시절에는 그나마 있던 음악과 무용조차 없애버린 상황이었다. 음악과 예술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효명세자는 예학을 과감하게 부활시켰다. 장학원의 생도 72명에게 봉급을 주어 춤을 연습시켰다. 이는 정제를 정비하는 한편 세자가 자신의 사람을 은밀히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예학을 정비한 효명세자는
화려하고 엄숙한 왕실의 법도를 갖춰 수시로 선왕들에 능해 행차를 했다. 그리고 이를 효를 받드는 성략의 가치를 선보이며 백성들에게 왕실의 위엄을 드높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로 삼았다. 이는 예술이 가진 힘과 효과를 완벽하게 활용한 것일 뿐 아니라 백성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한 세종과 정조의 길을 따르는 것이기도 했다. 3년이 조금 넘는 효명세자의 대리 청정 기간 동안 백성들이 직접 자신의 사정을 글이나 말로 호소한 상언과 격쟁은 무려 473건이었다. 세자가 백성들과 대면할 때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관리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효명세자의 행차는 흥겨운 잔치와도 같았고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에 분조를 이끌던 광해군에게 병자호란 당시엔 스스로 인질이 되었던 소현세자를 응원했던 백성들은 전쟁보다 가혹한 세도 정치를 겪으며 효명세자를 응원했다. 효명세자는 자신의 재능을 정치와 결합시켜 예악을 정비하는 동시에 민심이 다시 왕실로 돌아오게 만든 것이다. 대리청정을 시작한 그해 효명세자와 세자빈 조씨 사이에서 원손이 태어났다. 정통성을 완벽하게 갖춘 임금 순조와 효명세자에 이은 원손의 탄생으로 손이 귀한 왕조의 3대가 갖추어졌다. 백성들은 훌륭하신 세자 저하의 아들 탄생으로 떠나버린 복이 조선의 왕실에 돌아오기를 희망했다.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은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 등불이었지만 이는 자신의 몸을 태우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순조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대리청정을 위임받은 효명세자는 2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대리청정을 시작한 지 겨우 3년 3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혁혁한 성과를 보였던 그는 지나친 과로로 인하여 순조 30년인 1830년 갑자기 각혈을 하며 쓰러졌다. 회복을 향한 강력한 의지로 세자는 스스로 약을 처방하여 복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순조 27년 2월 대리 청정을 시작한 효명세자는 순조 30년 5월 창덕궁에서 숨을 거두었다. 정치가 조선의 세자로서 효명세자가 해야 하는 일이었다면 천부적 재능을 타고난 효명세자에게 예술은 운명이었다. 강인한 의지와 훌륭한 정치 역량을 보여준 효명세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일찍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고 순조를 대신해 대리 청정을 했다. 하지만 그의 타고난 재능과 그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은 임금이 아닌 예술가에 가까웠다. 일물을 바로잡고 정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대리청정을 시작했던 효명세자는 손수 악장을 작곡하고 치사와 전문을 쓰고 정제의 절차와 방식을 새롭게 설계했다. 작사, 작곡, 무대 연출을 홀로 다 했던 셈이다. 왕실의 위엄을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 예약의 부흥을 손수 주도한 효명세자는 대리청정을 했던 3년 동안 해마다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해 화려한 복식을 갖춘 대규모의 궁중연회를 열었고 이를 주관하면서 매년 악장과 가사를 창작해냈다. 오늘날 학자들은
효명세자를 빼놓고는 한국 고전무용을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며 연애를 자세하게 기록한 의궤에 남아있는 효명세자 엽적은 획기적인 발전 그 자체로 평가된다. 인간적인 매력과 예술과 시문의 특별한 재능을 두루 갖춘 효명세자는 학문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 매일 일기를 썼다. 효명세자 이후 조선에서는 더 이상 탁월한 재능과 완벽한 정통성을 모두 갖춘 군주가 등장하지 않았다. 효명세자를 이룬 후 순조는 모든 희망을 잃었다. 효명세자가 사랑했던 두 누이 명운공주와 복원공주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 숨을 거두었고 막내 동생인 덕원공주도 오래 살지 못했다. 연이어 사랑하는 세 자식을 잃은 순조는 통곡했지만 눈치 볼 사람이 없어진 안동 김씨 일족은 이를 빌미로 다시 그를 압박했다. 효명세자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아버지 순조도 4년 후 세상을 떠났다. 순조가 세상을 떠난 후 효명세자의 아들 헌종이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 7살로 왕위에 올랐다. 헌종이 왕위에 오르자 효명세자는 익종으로 추존되었고 조정과 조선은 다시 안동 김씨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정치에 질린 헌종은 후궁 경빈만을 지극히 사랑하다가 22살의 젊은 나이로 자식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순조의 왕비 순원왕후는 정순왕후와 해경궁 홍씨의 뒤를 이어 남편과 자식 몫까지 오래오래 살면서 권력의 유지와 친정의 번영에 집착하게 된다. 효명세자의 아내이자 헌종의 어머니인 조씨는 82세까지 장수하며 순원왕후와 정치적 대립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녀는 흥성군의 둘째 아들인 고종을 자신의 남편인 효명세자의 양자로 삼아 왕위를 승계시키며 안동 김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오른 후 효명세자는 익황제로 추존되었다.